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세계지리 해설을 맡은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우울한 나날들 보내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개인 위생도 중요하고 방역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마음의 방역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매일 만나고 있지만요.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는 메르스로 인해서 수련회가 취소됐던 친구들이더라고요. 또 기대했던 고등학교 수련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축제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굉장히 심심하고 단조로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세계지리 공부를 할 때만큼은 세상의 다양한 지역들 여행하는 기분으로 한번 즐겁게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계지리 공부하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던 많은 지역들을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진정이 되어서 직접 밟아보실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지금 학교에서 아마 내년도 3학년에 배울 과목 선택 때문에 많이들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수능 과목으로 이 과목을 선택해도 될까 하는 고민들 다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세계지리 과목의 특성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 모의고사 문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계지리 과목은요. 지도, 그리고 도표, 그래프 이런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파악해서 이 현상의 맥락, 인과관계, 팩트를 파악하는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문제를 접근하실 때는 자료 분석 연습 많이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다 보면 오히려 자료 속에 힌트가 많이 들어있어서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다양한 지역들에 현재 그 지역이 겪고 있는 이슈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편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계지리 과목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꿈과 관련해서 고민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지리 과목은 인과관계가 굉장히 확실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현상의 맥락, 그리고 원인과 결과,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생각하는 이런 일련의 사고 과정들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는 않은 과목입니다. 또 수능에서 생활과윤리, 사회문화, 한국지리, 다음으로 선택 4위에 해당하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세계지리 과목 선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니까요. 선생님이 오늘 이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이 범위, 세계지리 범위들 한번 쭉 복습해 볼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이 과목을 수능을 대비하려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까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맞춤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세계지리 첫 단원이죠. 세계화와 지역화 단원에서 고지도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을 텐데요. 어김없이 고지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2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 제시된 설명들을 보고서 이 지도가 어떤 지도인지 파악해서 그 모양만 맞추면 되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가 3학년 문제였다면 이 고지도에 표현된 디테일한 부분들의 특성까지도 물어봤을 수 있거든요. 또 지도가 제작된 시기를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과목으로 공부를 한다면 이 고지도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지도박물관에 전시된 안내 자료의 일부이다. 가나다에 들어갈 지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첫 번째 지도는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반영된 지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렇죠. 중화사상이라고 합니다. 이 중화사상이 지도에 드러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도의 가운데에 중국을 그리거나 혹은 중국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크게 그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상의 나라와 지명이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지도에는요,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도교의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상상의 나라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눈이 하나인 사람들의 나라 일목국, 머리가 세 개인 사람들의 나라 삼수국, 이런 곳들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3학년 문제였다면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구나 하는 부분까지 알고 있었어야 됐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중세 이슬람 세계의 대표적인 지도. 우리 세계지리 교육과정에 딱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도의 위쪽이 남쪽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바로 이슬람 세계의 세계관이 반영되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 제국이 이 세력을 넓혀 나가고 그 과정에서 이슬람교가 확장되었는데요. 이슬람교에는 신도의 의무 중에 5대 의무 중에요. 일생에 한 번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를 방문해야 한다라는 신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가 전파된 지역들에서 메카를 지도를 보고 찾아가야 되는데요. 메카가 남쪽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흔하게 보는 지도처럼 방위가 지도의 위쪽이 북쪽인 지도를 그리게 된다면 메카가 아래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불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이슬람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지도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 세계지리 교육과정에서 지도의 위쪽이 남쪽인 지도는 딱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 다의 지도는요, 고대 그리스의 지리적 지식을 정리한 지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 지도는요 150년경에 만들어졌던 지도인데요. 150년경에 만들어졌던 지도가 현재까지 완벽하게 남아있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 지도는요 15세기 중세시대에 다시 복원됩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 살펴봤고요. 경의선의 개념과 투영법이 적용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지구가 구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의 지도는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지도들 중에서 니은번이 되겠죠. 천화도가 되겠고요. 나의 지도는 무엇일까요? 이슬람 세계관이 반영된 곳, 메카가 아래로 치우치지 않도록 지도의 방위를 뒤집어서 만들어진 이 지도는 바로 알-이드리시의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의 지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의선의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 지도,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이 지도가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고 또 표현상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지역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반면에 지도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특성도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을 불고 있는 그림이죠. 이게 당시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건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풍신이 바람을 불어넣어서 육지가 떠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고지도와 관련된 이야기들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그림 속 기후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의 그래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온대기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아주 전형적인 세계지리 문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프랑스 남부지방 그리고 영국 남동부지방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고서 프랑스 남부지방이면 지중해 연안 지역이니까 지중해성 기후겠구나 하고 아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영국 남동부지방이라는 걸 통해서 영국 하면 서한해양성 기후라고 바로 아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지역지리 공부가 많이 되지 않아서 이것만 보고 기후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또 힌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온대기후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씨보다 낮다는 게 특징이죠. 보시면 여기 18도씨에 한번 선을 쭉 그어볼까요?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씨보다 낮죠.
그리고 영하 3도보다는 높죠. 그 다음 니은번도 역시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보다는 높고요. 그리고 영하 3도보다는 18도씨보다 낮고 영하 3도보다는 높죠. 그리고 디귿도 역시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씨보다는 낮고 영하 3도보다는 높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 지역 모두 다 온대기후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온대기후 지역 중에서 여름이 마른 풀이라는 걸 통해서 건조한 기후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우리 온대기후 중에서 여름이 건조한 기후는 딱 하나밖에 없죠. 어떤 기후인가요? 지중해성 기후. 그래서 건조하고 뜨거운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 기후를 이용해서 무슨 농사가 발달했다고 했죠? 수목농업이 발달했다고 했습니다. 그 수목농업의 가장 대표적인 작물이 바로 올리브나무잖아요. 그래서 올리브나무잎이 표현되어 있다는 걸 통해서도 지중해성 기후라는 거 파악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기역번은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기온의 연교차가 굉장히 큰 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온의 연교차 어떻게 구하나요? 가장 따뜻한 달의 기온에서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을 빼주면 되죠. 이 기온의 연교차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컸어요. 이걸 통해서 대륙 동안의 기후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강수량이 여름철에 집중된다는 걸 통해서도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 동안의 기후라는 거 아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기역번은 대륙 동안에 나타나는 온난 수분 기후였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요. 기온의 연교차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강수량을 살펴봤더니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도 굉장히 적습니다. 이걸 통해서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연중 연교차가 작고 강수량이 고르게 많이 내리는 서한해양성 기후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한해양성 기후의 특징, 연중 비가 많이 내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름에 구름 낀 하늘 그리고 수분한 기후이기 때문에 목초지가 잘 조성된다. 이런 서한해양성 기후의 특징들이 그대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가는, 니은, 다는, 디귿 역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또 우리가 만약에 3학년 난이도의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나올 수 있어요.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혹은 서한해양성 기후는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 기후의 원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우리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 문제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세계화와 지역화 중에서요. 이번 시험에는 지역화 전략이 출제가 되었네요. 지역화 전략 여러분들 어떤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 장소를 더 매력적인 곳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한 것, 장소 마케팅이 있었고요. 또 여기 제시된 것처럼 이렇게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지명에 포함된 오픈을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도시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모두에게 친절하고 열려있는 도시 이미지를 강조하여 큰 인상을 남겨주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장소 마케팅 전략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지역 자체를 사람들이 브랜드로 인식하게 하는 지역 브랜드화 전략이죠. 장소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장소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 있는 랜드마크라든지 이 지역의 축제라든지 무언가 이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들, 현상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시된 자료를 보시면 그냥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곳이 친절하고 열려있는 곳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역 브랜드화 전략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이 두 개 차이점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화 전략 무엇이 있나요? 이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이 이 지역의 기후와 환경 이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지역의 이름을 특산물 앞에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죠. 지리적 표시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화 전략 3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리적 표시제는 많이 헷갈려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2가지는 크게 뭐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이번에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사례도 역시요. 독일 베를린이 이런 분단의 어둡고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높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겠다라고 하는 거. 역시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브랜드화 전략이었죠. 그러면 여기 다음 자료에 가에 들어갈 내용, 주제에 들어갈 내용, 알맞은 것들 무엇이 있는지 같이 볼게요. 1번,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분업이 확대되었다. 이것은 세계화의 영향 중에서 경제의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2번, 외래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문화의 획일화, 이런 것들은 세계화의 부정적인 이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 3번,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 이것도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지역 축제 개최를 통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장소 마케팅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이것도 세계화의 어두운 이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 문제, 지역화 전략에 관한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인데요. 역시 전형적인 지리 문제, 지형의 형성 과정, 그로 인한 경관의 차이,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가나다라 지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지형들의 공통점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으실까요? 첫 번째 버섯바위, 2번째 와디, 3번째 사구, 4번째 선상지. 그런데 이 시험이 선생님이 계속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힌트가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어디에서 촬영한 사진인지도 다 줬네요.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 또 나미비아의 나미브 사막, 그리고 미국의 데스밸리, 이렇게 건조 지역들 위치까지 알려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건조 지형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기억번, 가는 바람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되어 형성된다? 아니죠. 이 4가지 중에서 바람에 의해 운반된 물질이 퇴적되어 형성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다의 사구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니은번, 나는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이다. 이게 바로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와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건조 지역에서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하천, 평상시에는 교통로로 이용되었던 건조 지역의 특징적인 하천이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번, 다가 연속적으로 발달하면 바하다라고 부른다. 정말 단순한 개념인데요. 이거 아마 이름 헷갈려서 헷갈렸던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무엇인가 지형이 연속적으로 발달해서 바하다라고 부르는 지형은 어떤 거냐면요. 선상지예요. 선상지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선상지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을 바하다라고 부르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구랑 관련해서 바자로 시작하는 뭔가 들어봤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바르한이에요. 초승달 모양의 사구를 바르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르한, 바하다, 이 이름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번 보기요. 리을번 보기에 라는 급경사의 산지와 완경사의 평지가 만나는 곳에 발달하는 지형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급경사의 산지와 완경사의 평지, 사진에서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지점에서는 갑자기 하천이 흐르는 환경이 변화하면서 상류에서부터 끌고 온 침식 물질들을 퇴적시켜서 선상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정답, 니은, 리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갖는 궁금점이죠. 선생님, 선상지는 건조 지역에 어떻게 해서 잘 만들어지나요? 하고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닌데 하천에 의해서 퇴적이 된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우리 건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요. 1년에 강수량이
한 250mm 정도 이하인 곳들, 그래서 일시적으로 폭우가 내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일시적으로 흐름이 생기는 하천 와디도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물이 고여서 염호도 형성이 되고요. 근데 여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주변에 식생이 거의 없죠. 비가 왔을 때 이 빗물을 저장해 둘 식생이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폭우가 내리게 되면 이 땅 표면을 덮어서 흐르면서 침식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반한 침식 물질들을 하류에 쌓아놓는 지형이 바로 선상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 지역에서도 물에 의한 침식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건조 지형을 공부할 때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침식 지형인지 퇴적 지형인지 분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 침식했는지, 누가 퇴적했는지, 이게 중요한데요. 특히 건조 지역에서는 이런 지형을 만들 수 있는 매개체가 무엇밖에 없냐면 바람 아니면 물입니다. 이것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건조 지형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4번 문제 건조 지형에 관련된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문화권 관련된 문제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는 단원이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재미있어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이렇게 우리가 학력평가 한번 시험 봤을 때 이것을 그냥 내가 맞았고 틀렸고 이렇게만 넘어가시지 않고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복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들 한 번에 정리하기 너무 좋은 자료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가 문화권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건조기후, 사막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가가 건조 문화권이구나 라는 거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건조기후의 정의 한번 따져볼까요? 연 강수량이 얼마 이하인? 연 강수량이 500ml 이하인 기후를 우리가 건조기후라고 하는데요. 또 디테일하게 나눠지죠. 연 강수량이 250mm보다 적으면 사막기후, 그리고 250에서 500ml 사이이면 스텝기후, 이런 디테일한 차이들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외래하천 무슨 뜻인가요? 바깥에서 온 하천이라는 뜻이죠. 이 건조 지역이 아니라 습윤한 지역에서부터 발원해서 건조 지역을 흐르는 하천을 외래하천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런 외래하천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요. 물을 끌어와서 관계농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런 건조 문화권에서의 관계농업은요. 전통적인 방법과 최근에 이루어지는 방법 두 개 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전통적으로는 지하 수로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뤄지는 방법들은 인공 수로를 만들어서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원형의 경작지를 만드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만약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이런 것들까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인지 최근에 일어난 방식인지 시기 같은 것들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조 문화권,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무엇에 유리한 지역일까요? 태양열 발전에 유리한 지역이겠죠? 실제로 최근에 태양열 농장도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적게 내리고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고 일교차가 큰 기후이다 보니까 낮에는 더위에 대비해야 되고 밤에는 추위에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곳의 의식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옷인데요. 온몸을 감싸는 얇고 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게 체온 유지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전통 의복이고요. 그리고 한랄식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건조 문화권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종교가 무엇이냐면 이슬람교죠. 그래서 이 지역의 기후적인 특성상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이슬람교의 교리에 맞게 만들어진 식품을 할랄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큰 일교차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통 가옥은 두꺼운 벽과 작은 창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라마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슬람교의 최대 행사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라마단 성지 방문 행사도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카는 이슬람교의 최대 성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가 되겠고요. 아라베스크 문양은 무엇이냐면 이슬람교의 특징이죠.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나 식물이나 숫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하학적인 문양을 만든 것이 바로 아라베스크 문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조 문화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계지도 활용하셔서 각각의 문화권들의 특징 정리해 두시면 복습하는 데 정말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A, B, C, D, E 지역 중에서 건조 문화권과 관련된 곳은 어디일까요?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었겠죠? 바로 세계 최대의 사막, 사하라 사막이 있는 B 지역이 건조 문화권과 관련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권 문제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풀어봤고요. 6번 문제입니다. 최근에 정말 잘 나오는 유형이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2학년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현상을 읽어낼 수 있는가 하는 정도까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수능을 대비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넘어가서 여러분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예상되는 인구와 관련된 문제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요즘에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세계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별 고사, 논술 시험이나 면접에서도 인구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자주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인구 단어는 정말 잘 공부해 두시면 대입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다음 자료는 두 국가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 국가와 비교한 나 국가의 상대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가 국가는 독일이고요. 나 국가는 나이지리아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보고서 세계지리 학력평가 처음 본 친구들은 당황할 거예요. 선생님, 이런 여기 있는 나라들 우리가 다 알아야 되나요? 아니요.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우리 세계지리에서는요, 자주 출제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가 지역 같은 경우에 독일은요, 인구 구성에서 유소년층의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런데 나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유소년층의 비율이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유소년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반면에 노년층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 평균 수명이 가 지역에 비해서 낮은 지역이구나, 이런 걸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나 국가의 특징을 물어봤거든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렇게 두 지역 비교하는 거 있으면 꼭 누구에 대한 거 물어보는 건지 문제에다가 별표 쳐놓고 푸세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1번, 도시화율이 높다? 나 국가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형이죠. 선진국에 비해서 도시화율이 높지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높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읽어낼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유소년층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합계 출산율이 높다는 거, 이게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노년 인구의 부양비가 높다? 우리 노년 인구 부양비 어떻게 구하죠? 그 지역에 있는 청장년 인구로 노년 인구 나눈 것에 곱하기 100이죠. 즉, 청장년 인구에 비해서 노년 인구가 적다면 노년 인구 부양비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3번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4번,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가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나는 전형적인 개발도상국형.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더 많다.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다음 5번, 3차 산업의 종사자 비율이 높다. 자, 우리 산업은요, 1차 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3차 산업은 선진국에서 비중이 더 높겠죠. 5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인구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우리 세계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잘 공부해 주세요. 그다음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의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문제는요. 빙하와 관련된 지형의 특성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스위스의 융프라우, 과거 빙하로 덮였던 계곡, 이렇게 위치적인 힌트와 그리고 빙하 지형이라는 것 직접적으로 힌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빙하 지형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기억에 있는 호수들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진 호수들일까요? 빙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빙하호겠죠. 그 다음 니은번에 뾰족한 봉우리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 빙하 지형에서 뾰족한 봉우리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빙하가 아랫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사면을 깎아서 침식이 일어나죠. 그것들이 모이는 산 정상부에 만들어진 뾰족한 봉우리, 니은은 호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 노르웨이에서는 속내피오르를 볼 수 있는 유람선을 탔다. 좁고 긴 만 자체가 바로 피오르잖아요. 역시 문제에서 힌트가 많이 주어지고 있었죠. 디귿번, 좁고 긴 만은 피오르가 되겠고요. 피오르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죠? 빙하가 깎은 U자 모양의 계곡에 후빙기의 바닷물이 상승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하천이 만든 계곡을 V자곡이라고 하고 빙하가 만든 계곡을 U자곡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규모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어려워하거든요. 스케일을 비교해 보자면 하천이 깎은 계곡은 이 정도라고 했을 때 빙하가 깎은 계곡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빙하가 깎은 계곡이 훨씬 더 스케일이 크구나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리을번, 빙하 지역에 등장하는 폭포가 떨어지는 골짜기, 본류 빙하에 합류하는 지류 빙하가 이렇게 빙하 깎아놓은 사면을 따라서 떨어질 때 이것을 현곡이라고 하죠. 그럼 한번 볼까요? 보기. 기억번, 기억은 플라야호로 염분이 많아 식수로 부적합하다. 아닙니다. 플라야호 우리 어디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인가요? 건조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건조 지역에 일시적으로 비가 내릴 때 형성되는 호수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 니은번, 니은은 빙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지형이다? 아니죠. 어떻게 맞게 고쳐볼까요? 퇴적을 침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 디귿번, 디귿은 U자곡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어 형성되었다. 아주 전형적인 피오르의 형성 과정 묻고 있는 지문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리을번, 리을은 본류 빙식곡으로 합류하는 지류 빙식곡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빙하 지형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게 만약에 3학년 시험이었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그리고 지도나 그림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지까지 물어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 7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8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가나에 해당하는 인구의 국제이주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제 최근에 세계화로 인해서 지역과 지역 간의 이동이 많아지면서요. 인구 이주와 관련된 것들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구 이주의 유형,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정치적 이동, 그리고 경제적 이동, 그리고 환경적 이동, 그리고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겠는 게 종교적 이동도 있죠. 그리고 이런 이동을 우리가 살펴볼 때요. 이것이 자발적 이동인가 강제적 이동인가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지역의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강제적 이동이 되겠죠. 경제적 이동은 내가 더 나은 일자리, 더 나은 임금,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이동에 해당이 되고요. 환경적 이동인 경우에는요. 자발적 이동도 있고 강제적 이동도 있어요.
내가 여름에 시원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겠다. 그리고 혹은 겨울에 따뜻한 지역으로 여행을 가겠다. 이런 것들은 자발적 이동이죠. 반면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내가 사는 곳이 삶의 터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서 이동하는 것은 강제적 이동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환경적 이동과 종교적 이동에 관련해서는요, 이 이동의 시기와 관련한 것도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환경적 이동은 일시적 이동도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잠깐 휴가를 떠난다, 좋은 기후가 있는 곳으로, 이런 것들은 일시적 이동이 되겠지만 이곳의 환경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피폐해져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이런 것들은 영구적인 이동이 되겠죠. 한편 또 종교적인 이동도요, 내가 일시적으로 성지순례를 간다, 이런 것들은 일시적 이동이 되겠지만 종교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영원히 떠난다, 이런 것들은 영구적인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이동과 관련해서는 강제성인가 자발적인가, 그리고 일시적인가 영구적인가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산업화 이후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가해 이동이 주를 이룬다. 가해 이동은 경제적 이동, 자발적 이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서 이동하는 거래요. 그러면 환경적 이동이지만 이동의 동기를 살펴봤을 때 이것이 자발적 이동인가요? 강제적 이동인가요? 강제적 이동이고요. 시기로 봤을 때 이것이 일시적 이동인가요? 영구적 이동인가요? 영구적 이동이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기억번, 일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한 멕시코 청년, 경제적 이동의 사례가 되겠죠. 니은번, 내전으로 요르단 난민촌에 피신한 시리아 가족, 정치적 이동이 되겠네요. 그 다음 해수면 상승으로 뉴질랜드로 이주한 투발루의 주민, 이게 바로 나에 해당하는 환경적 이동이자 강제적이고 영구적인 이동이 되겠죠. 그 다음 리을번, 휴가를 즐기기 위해 지중해로 떠난 영국인 관광객, 이것은 환경적 이동이지만 자발적이고 일시적인 이동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구 이주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우리 음식 문화와 관련해서요. 이 식량의 재배 기원지, 그리고 이동 경로, 어디에서 많이 재배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잘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두 국가의 대표 음식을 소개한 것이다. 가나 식량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의 식량작물은 빵이네요. 프랑스의 바게트. 가는 밀, 그리고 나는 일본의 스시. 여기 밥에 식초를 버무리고 회나 채소 등을 얻는다 통해서 나의 식량은 쌀이라는 거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번, 가의 기원지는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다. 아닙니다. 둘 다 아시아 지역에 기원지를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마다 뭐 쌀이 중국 남부에서 기원했다, 동남아시아에서 기원했다, 교재들마다 다르게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밀과 쌀 모두 아시아 지역이 기원지예요. 그런데 쌀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 기간 동안 고온다습한 계절이 확보되어야 해요. 그래서 쌀은 아시아의 계절풍 지대에서, 계절풍 지역에서 기원한다라고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다 맞추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아시아 지역이 기원지이지만 밀은 쌀보다 다양한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훨씬 좋은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건조한 곳, 조금 더 추운 곳에서도 잘 자라요. 그래서 아시아의 건조기후 지역이 기원지라고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기원지 관련된 문제 다 맞추실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하는 식량작물은 옥수수가 되겠고요. 2번, 주로 가축의 사료로 이용된다. 역시 옥수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3번, 가는 나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밀은 생산량이 많고요. 그리고 재배지와 소비지가 달라서 국제 이동량이 많은 자원입니다. 다음 4번, 가는 나보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인가 물어보는 건데요.
흔히 아시아의 계절풍 지대는 인구 밀집 지역이 형성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고 인구 부양력이 높은 쌀을 재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구 부양력이 더 높은 작물은 쌀이었습니다. 4번 틀린 보기. 그다음 5번, 나는 가보다 기후 적응력이 높아 재배 범위가 넓다. 이것은 밀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0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지역의 쟁점, 분쟁과 관련한 문제들도 최근에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가나 지역에서 설명하는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도의 ABC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다수의 한족, 문화적 배경이 다른 위구르족, 최근 자원 개발에 따른 중앙정부의 간섭과 지역 정체성의 훼손, 그래서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지도에서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었을까요?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가장 그 숫자가 많은 A는 위구르족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이곳을 신장 위구르족 자치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지도에 있는 B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들? 미얀마인데요. 미얀마에서는 이 분쟁, 어떤 민족과 관련된 어떤 갈등이 있냐면 바로 나번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로힝야족은 불교를 신봉하는 주류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하여 불법 이민자로 낙인 찍히고 있다. 사실 이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족들이요, 방글라데시에서부터 이제 넘어와서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얀마는 불교의 비중이 워낙 높고 이 국가의 체제나 이런 부분에도 불교가 많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요. 이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배제받고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골라주면 B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A, B가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C 지역과 관련된 지역 분쟁은 무엇이 있냐면 백인만 우월하게 생각하고 유색인종들을 차별했던 정책, 백호주의 정책, 그리고 이곳에 이제 식민 지배를 하러 왔던 유럽인들이 원주민들을 박해하고 차별했던 그런 이주민들과 원주민들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 출제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역 분쟁은요, 위치를 파악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것이 종교와 관련된 것인가, 민족과 관련된 것인가, 자원과 관련된 것인가, 그런 분쟁의 원인도 잘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벌써 절반의 문제를 같이 풀어봤어요. 이제 1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소개글의 일부이다. 가 도시와 비교한 나 도시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학생들이랑 같이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이 지역의 특성을 영화를 통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영화니까요. 한번 시험 끝나고 머리 식히고 싶을 때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할게요. 자, 슬럼독은 주거 및 생활 환경이 극히 불량한 도시 지역에 사는 빈민을 일컫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곳의 배경이 된 가 지역은 과거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래요. 그리고 목화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인도의 최대 도시이다. 그래서 가 지역은 어디였냐면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뭄바이라는 거 아실 수 있었을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 지역이 뭄바이라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사실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번 지역이 너무나 분명하게 최상위 세계 도시인 뉴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이거 뉴욕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스파이더맨은 우연히 초능력을 갖게 됐는데요. 여기에 배경이 된 나 지역은 유럽의 이민자들이 개척했다는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이곳에서 월가 세계 경제의 중심지죠. 다국적 기업, 은행이나 금융, 그리고 보험업체들 본사가 많이 위치한 곳이고요. 브로드웨이, 세계 문화의 중심지죠. 이런 곳들과 함께 맨해튼 도심의 빌딩 숲을 볼 수 있다. 이걸 통해서 최상위 세계 도시인 뉴욕이라는 걸 맞추실 수가 있었으니까요. 이것만 확실히 알아도 해결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전형적인 지리 문제, 이렇게 사각형 그림에서 이곳의 상대적인 특징을 고르는 문제 꼭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거든요. 나 도시의 특징을 물어봤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월가가 있잖아요. 크겠죠.
그래서 큼에 해당하는 A, B의 동그라미 하나씩.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 국제금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도 많겠죠. 그래서 많음에 해당하는 A, C, D의 동그라미 하나씩. 그 다음 생산자 서비스업은요. 말 그대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자, 즉 기업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요.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가 많으니까 생산자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 비중도 높겠죠. 그래서 높음에 해당하는 A, C의 동그라미 하나씩. 그럼 정답은 1번 A가 되겠네요. 이런 유형의 자료 푸는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세계지리 공부하면서 중요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봐두세요. 그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학생의 대화 내용 중 일부이다. 기역, 니은,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역시요. 여기 슬로베니아 포스토이나 동굴 대표적인 석회암 지형이죠. 거기에 석회 동굴 힌트가 많은 문제였어요. 또 영국의 자이언트 코즈웨이 대표적인 주상절리 나타나는 지역이었는데요. 역시 다각형의 천연 돌기둥, 주상절리라고까지 힌트가 많은 문제였습니다. 자, 1번 같이 볼까요? 기역은 석회동굴이니까요. 석회암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석회암의 주요 성분인 탄산칼슘이 물에 녹는 것을 용식작용이라고 하죠. 그 다음 기역의 내부에서는 종유석과 석순을 관찰할 수 있다. 석회동굴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끔 이 화산지형에 나타나는 동굴이랑 비교해서 내부가 얼마나 복잡한가 상대적으로 묻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 다음 3번. 니은 주변의 토양은 붉은색을 띠며 배수가 잘 된다. 아니죠. 붉은색을 띠는 토양은 석회암 지역 주변에 나타나잖아요. 탄산칼슘이 용식되고 남은 지표면에 남은 물질들은 금속 성분들, 철이나 알루미늄 성분들, 그래서 산화돼서 붉은색을 띠는 토양은 기역이 아니라 니은이 아니라 기역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이었고요. 4번, 니은은 분출한 용암이 빠르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이 중심을 향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수축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지형이고요. 그 다음 기역 니은의 독특한 경관은 관광과 보전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12번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제 13번 문제인데요.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의 한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지도는 어느 시기에 계절풍을 나타낸 것입니다. AD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말해볼까요? 시기는 1월과 7월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1월인지 7월인지 파악할 수 있는 힌트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로 적도 수렴대의 위치예요. 이 지도에서 여러분들 항상 기후 관련해서 지도가 나오면 적도가 어디 있는지부터 보세요. 적도보다 높은 곳에 적도 수렴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태양이 이 위치를 수직으로 내리쬐고 있다는 것이고요. 북반구의 여름인 7월이 되겠죠. 한 가지 힌트는 또 무엇이 있었냐면 계절풍의 방향인데요. 지금 계절풍의 방향이 대부분 남쪽에서 북쪽으로, 해양에서 대륙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고온다습한 남풍 계열의 계절풍이 부는 7월이라는 거 파악하실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한 학생만을 찾아볼게요. 각 A는 대륙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됩니다.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 특히 A 지역 잘 봐두세요. 이번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곳인데요. 이 지역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고온다습한 계절풍 불어올 때 여기 바로 뒤에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산맥이 있죠. 히말라야 산맥. 이 히말라야 산맥에 고온다습한 계절풍이 부딪히면서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려요. 1년에 10,000mm 정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곳도 2,000mm 정도인데 그 5배 정도인 거죠. 그로 인해서 홍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강수량이 이렇게 많은데 물 부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A 지역 어디였냐면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체라푼지. 세계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 그래서 갑의 설명 틀렸죠. 그 다음 을. B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벼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대륙 동안의 7월은 벼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계절 맞습니다.
B 지역은 어디였냐면요. 그냥 여러분들 베트남이라고만 알아두셔도 좋을 텐데요. 최근에 또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니까요. 다낭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 C 지역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죠. 하얼빈 지역이었고요. 병의 설명 볼까요? C에서는 눈과 얼음을 이용한 축제가 열립니다. 하얼빈이 겨울철에 눈과 얼음을 이용한 축제 빙등제가 열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자료에서 제시된 시기가 7월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병의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정의 이야기입니다. 정의 이야기 D는 열대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잦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D는 어디였냐면요. 역시 최상위 세계 도시인 도쿄였고요. 위치 꼭 알아두세요. 이번 올해에도 열대저기압, 태풍의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정의 설명 맞는 보기였고요. 정답은 정이 되겠습니다. 기후 관련된 것도요. 이렇게 지역지리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억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스트리아의 포트 캠벨 국립공원에서는 12사도라고 불리는 바위섬이 있다. 이거 전형적인 해안 지형으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곳에 바위섬 일부가 사라졌대요. 왜일까요? 이 지형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파랑의 침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형이잖아요. 그래서 침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바위섬 일부가 더 깎여서 없어지게 된 거겠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바위섬들 더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절벽도 역시 파랑의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형들이겠죠. 우리가 해안 지형 공부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냐면 형성 과정. 그 과정에서 침식이 우세하게 일어났는지 퇴적이 우세하게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번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아니고요. 2번 조류의 퇴적작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니죠. 조류의 퇴적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은 뭘까요? 갯벌이죠. 그 다음 파랑에 의한 침식작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지반이 침강하여 바닷물에 잠겼기 때문이다. 아니죠. 5번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 15번 문제 여러분들 또 이거 잘 받으세요. 전형적인 식량 자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일단 문제 같이 볼게요. 그래프는 주요 가축의 국가별 사육 두수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B는 돼지, 소, 양 중 하나임.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하나 주자면 소는요. 우리가 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가죽도 이용을 하고요. 또 인도나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서는 농사를 할 때 사람의 인력을 대체하는 동물로 키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쓰임새가 다양하게 활용이 된다는 것은 소의 사육 두수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양 같은 경우에도요. 식용으로도 이용하지만 양의 털이나 가죽을 이용하기 위해서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돼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식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사육 두수를 따져봤을 때 어떤 동물의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을까요? 소가 가장 많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양, 그 다음으로 돼지 순서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맥락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기역, 니은, 디귿 순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소, 양, 한 글자씩 있죠. 기역, 니은, 디귿 순서로 그 다음에 두 글자 돼지 이렇게라도 해서 꼭 사육 두수 순서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많이 사육을 하는지도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겠는데요. 여기 A 동물은요. A 가축은 브라질과 인도에서 가장 많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인도인 거 통해서 여러분들 소라는 거 파악하셨을 건데요. 브라질이 세계 최대의 소의 사육 국가라는 것도 꼭 눈여겨봐 주세요.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이 1등이네요. 그런데 양, 돼지 둘 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중국은 일단 인구가 많죠. 거의 대부분이 식량 자원으로 활용되는 돼지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전 세계 돼지 사육 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약 40%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2위 국가가 어디인가 봤더니 세계적인 양의 목축업 국가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래서 B는 양이라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기억번 A는 힌두교 신자들이 신성시하는 가축이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니은번 B는 번식력이 강하고 유목활동에 적합하지 않다. 무엇에 대한 설명이었냐면 돼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 다음 디귿번 A는 B보다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사육된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양은요, 이런 건조한 기후 지역들에서도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찬정 분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건조 지역이지만 이 동부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진 수분한 기후에서 만들어진 비가 지하수가 됐고 그 지하수를 뽑아서 양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 리을번 B는 A보다 농경사회에서 노동력 대체 효과가 크다? 아니죠. 농경사회에서 노동력 대체 효과가 컸던 것은 소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정답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식량 자원 관련해서 함께 문제 풀어봤고요. 16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의 가나 종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보편 종교만 고려함. 아프리카에서 아라비아 반도로 전파된 커피는 메카로 오는 가의 성지 순례자들에 의해 주변으로 확산되었대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메카는 어떤 종교의 성지예요? 그렇죠. 이슬람교의 성지죠. 그러면 가의 종교는 이슬람교인 거 알았고요. 나를 한번 볼까요? 이 커피는 십자군 원정 이후 어떤 종교의 지배적 영향 아래에 있는 유럽으로 전해졌대요. 유럽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종교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크리스트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옳은 설명 한번 볼까요? 기억번. 가는 세계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다. 자, 세계에서 가장 신자 수가 많은 것은요, 이제 보편 종교들 중에서도 어떤 기후 지역에서나 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트교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신자 수가 많은 종교는 건조 기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던, 그리고 정복 활동을 통해서 혹은 무역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장악하게 되었던 이슬람교가 그 다음으로 신자 수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보편 종교인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교는 기원지였던 인도에서조차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들로 퍼져나가고 기원지였던 인도에서는 쇠퇴하게 됐죠. 그래서 불교는 신자 수가 힌두교보다 적습니다. 오히려 기원지였던 인도에서는 힌두교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신자 수를 정리해 보자면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서예요. 역시 여러분들 정말 시험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맥락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글자 수로 접근하세요. 크리스트교 5글자, 이슬람교 4글자, 힌두교 3글자, 불교 2글자. 그 순서대로 신자 수가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가는 세계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다? 아니죠. 크리스트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니은번. 나의 성지로는 룸비니, 부다가야가 있다? 아니죠. 룸비니와 부다가야는 대표적인 불교 성지고요. 룸비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고3 시험이었다면 네팔에 있고 부다가야 같은 경우는 인도에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디귿번. 나의 대표적 종교 경관으로는 종탑과 십자가가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리을번. 가나 모두 유일신을 믿는 종교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여기 있는 종교들 중에서 유일신을 믿지 않는 종교, 힌두교죠. 다신교, 다양한 신을 믿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우리가 인문환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루는 주제인 만큼 잘 알아두시고요. 경관의 차이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17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역시 전형적인 열대기후에서 열대우림기후와 열대사바나기후를 구분할 수 있는가 묻는 문제였는데요. 지도에 표시된 가나 지역의 상대적 특징을 그림과 같이 나타낼 때 A, B에 들어갈 지표로 옳은 것은? 자, 가지역, 나지역 둘 다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대기후 분포하는 지역 둘러싸서
사바나 기후가 분포한다는 거 알고 있던 친구들이면 이 지도만 보고도 맞출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지도에는 지도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는 더 힌트가 많은 자료가 주어졌죠. 콩고강을 따라 깊숙이 들어간 열대림 속에서 인간과 유사한 영장류를 만날 수 있다. 열대림이 있다는 걸 통해서 가 지역은 열대 우림기후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차를 타고 열대 초원을 이동하여 수천 마리의 누대 얼룩말 등을 볼 수 있다. 열대 지역의 초원 그리고 동물의 낙원이라는 걸 통해서 나는 열대 지역을 사바나 기후라는 거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지역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A는 열대 기후 지역에서 높은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목의 밀도. 이쪽은 열대림이고 이쪽은 초원이니까요. 당연히 나무의 밀도 열대기후에서 높겠죠. 그 다음 대류성 강수의 빈도. 우리 비가 내리는 유형들 4가지 중에서 열대기후에서 가장 많이 내리는 유형은 바로 대류성 강수죠. 지표면이 가열되고 가열된 공기가 올라가서 한 오후 2, 3시쯤 강하게 내리는 비, 대류성 강수, 스콜이라고 하는데요. 스콜의 빈도 열대 우림 지역이 열대 사바나보다 높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있는 게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대기대순환에서 형성되는 적도수렴대,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기후 관련해서 좀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는 열대 사바나 기후죠. 열대 우림기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적도수렴대의 영향을 받는 기후잖아요. 그래서 가에 해당하는 것은 수목의 밀도 그리고 대류성 강수의 빈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 나지역에서 높은 것, 열대 사바나 기후에서 높은 것은 바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열대 우림기후, 열대 사바나기후, 경관의 특성, 산업의 특성, 그리고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는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어느 화석에너지 자원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분포 지역 봤더니요. 중국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도 많이 분포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중국 지역에서는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죠.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스트레일리아나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석탄의 생산 국가는 사실은 중국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세계 및 지역 내 생산량 비중을 봤을 때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이에요. 거의 절반 가까이. 하지만 중국은 최근에 이제 공업화, 산업화되면서 자국 내 소비량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보실 때 여러분들 이게 생산량인지 수출량인지 꼭 헷갈리지 말고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보기 같이 볼게요. 1번, 산업혁명 시기의 주요 에너지 자원이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산업혁명 시기의 주요 에너지 자원 석탄이었잖아요. 그 다음 2번, 신생대 제3기층 배사구조에 주로 매장되어 있다. 신생대 제3기층 배사구조에 주로 매장되어 있는 자원은 석탄이 아니라 석유가 되겠죠. 그 다음 3번, 냉동 액화 기술이 개발되면서 소비량이 급증되었다. 냉동 액화 기술과 관련이 있는 화석연료는 천연가스였고요. 4번, 자동차, 항공기 등의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석유가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화석에너지 중 연소 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가장 적은 것은 천연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석연료와 관련해서는요. 이것들의 분포 지역, 그리고 어떤 지층에 많이 분포하는지, 그리고 국제적인 이동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2문제 남았어요.
1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세계지리 학습을 위한 지역 카드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재생 에너지 최근에 중요성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두시고요. 아이슬란드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은 아이슬란드는 판해 경계, 지진, 화산 폭발 많은 나라, 그래서 지열 이용한다는 거 아실 수 있었을 건데요. 근데 역시 힌트가 많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온천지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고 이것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온천수를 이용해 만들어진 노천 수영장이다. 그래서 가가 지열이라는 거 아실 수 있었고요. 그 다음 나번, 세계의 3대 폭포 중 하나로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불린대요. 그런데 거대한 물줄기를 따라 하류에 위치한 이곳은 브라질 전체 전력의 약 17%를 공급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물의 양 그리고 낙차를 활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바로 나는 수력이 되겠습니다. 자, 1번 가는 판해 경계 부근에서 개발의 잠재력이 높다. 맞는 설명이죠. 판해 경계 부분은 지진, 화산 폭발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하기가 좋습니다. 2번 가는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한 지역이 발전에 유리하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아니죠. 이것이 나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맞는 설명이었을 텐데 지금 지문에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나가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한 지역이 발전에 유리한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 3번 나는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이 개발에 유리하다.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이 유리한 것은 태양열, 태양광이죠. 그 다음 4번 나는 식물이나 미생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이것은 바로 바이오매스가 되겠고요. 바이오매스의 이용은 이제 최근에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문제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5번 가는 나보다 발전 시 기후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는 지형이죠. 지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형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요. 수력이 바로 기후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되겠죠. 그래서 5번 보기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AB 구간의 지형 당면이 그림과 같을 때 가나 산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실 여러분들 세계의 신기습곡 산지와 고기습곡 산지 이미 한번 정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 위치만 보시고서도 여기가 신기습곡 산지인지 고기습곡 산지인지 맞출 수 있으셨을 텐데요. 한 가지 힌트가 더 주어졌죠. 고도 조건을 주었습니다. 자, 가는 나에 비해서 해발 고도가 높죠. 그걸 통해서 가가 신기습곡 산지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었을 거고요. 지도에서 위치를 통해서 로키 산맥이라는 거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가에 비해서 해발 고도가 낮고 이런 완만한 모습인 걸 통해서 나는 고기습곡 산지라는 거 아실 수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역시 지도에서 위치를 통해서 B는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는 거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는 지금 이 북아메리카 지역에 고기습곡 산지, 신기습곡 산지만 나와 있지만 전 세계 지도에서 신기습곡 산지, 고기습곡 산지 위치를 파악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기억번 보기. 가는 고기습곡 산지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 다음 니은번 나는 지각이 불안정하고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이것은 가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 다음 디귿번 가는 나보다 판의 경계로부터 거리가 가깝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이 불안정하고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음 리을번 나는 가보다 산지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고생대에 만들어진 산지, 신생대에 만들어진 산지니까요.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문제 푸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렇게 세계지리는요,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 굉장히 힌트가 많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연습만 조금 해보시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지리 시험의 트렌드를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문제니까요. 복습 잘 하셔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능 선택 과목으로 세계지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수능 문제로 갔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푸셨던 이 문제들에 비해서 데이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요. 이제 지역에 대한 구분이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보셨던 문제들의 유형이 수능 유형과 비슷한 유형이라는 거 아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하면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수능 과목 선택하셔서 앞으로도 같이 세계지리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